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반 거니까 오늘 풀어야죠. 자, 그 1번에 그 양자간 명의신탁에서는 신탁자하고 수탁자 사이에서는 신탁자가 채권자죠. 그럼 그 제3자 사이에서는 수탁자가 채권자니까 신탁자의 채권자가 볼 때도 수탁자가 소유자죠. 그럼 신탁자한테 돈 빌려준 자는 신탁자 명의의 재산에 집행 들어가야지 수탁자 명의의 재산에 못 들어간다고 했죠. 1번은 틀렸죠. 뒤집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3자간 명의 신탁에 있어서 신탁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등기 청구를 못하는데 수탁자가 자의로 반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죠. 그 스스로 돌려주는 것은 인정된다. 맞죠? 자, 3번. 채권자가 일단 청산금의 평가액을 한번 통지한 후에는 그가 통지한 평가금의 수액에 관해서 다툴 수 없다고 했죠. 있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이게 시험장에 잘 안 틀립니다. 여러분, 시험장 가면 다툴 수 있다 없다기 때문에 한번 듣고 나면은 잘 안 잊어먹어요. 잘 안 나와서 그렇지 잘 안 잊어먹어. 그래서 이렇게 이 결론만 있다 없다 바뀌는 것들은 몇 번 듣고 나면 잘 안 잊어먹습니다. 자, 4번. 자, 원칙적으로 가담법은 소비대차 계약에 기한 채권이 이사되죠. 그럼 소비대차 계약에 기한 채권과 그 외 채권을 동시에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가 격려되었다가 그 후 어떤 사정으로든 소비대차 계약에 기한 채권만 남게 되면 가담법 적용될 수 있죠. 4번은 맞습니다. 자, 5번. 딱 보자마자 가전저질은 안 된다. 이렇게 와야 됩니다. 자, 5번 맞죠? 그래서 가담법은 전세권, 저당권, 질권의 목적물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자, 6번에 청산 절차 그치지 아니하고 본등기를 하면 무효지만 나중에 사후에라도 청산 절차를 마쳐주면 그 등기는 유효가 됩니다. 단 소급하진 않죠. 소급하지 않고 그때부터. 6번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채무자의 변제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변제는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말소 등기 없이도 저당권은 소멸한다. 의사표시에 의하지 않는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 이렇게 되죠. 7번은 맞습니다. 자, 8번.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치므로 여기까지 맞죠. 근데 그 땅 위에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는 토지 소유자하고 원래 같이 가는 겁니다. 다만 그 토지의 나무의 명인 방법을 갖추면 예컨대 철조망을 치고 우리 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임야의 소유자는 국가인데 여기 대나무 밭은 개인 소유니까 함부로 드나들지 말라고 해놓은 거 있죠. 그렇게 이제 마치 등기와 비슷하게 명인 방법을 갖추면 별개의 부동산이 됩니다. 그럼 별개의 부동산이 되면 효력이 미칠 수가 없죠. 그래서 8번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이든 후든 관계없이 근원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부합이 되어버렸죠. 부합된 물건에는 미치죠. 9번 틀렸습니다. 자, 10번.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은 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에 따른 매각으로 매수인에게 인수되지만 저당권보다 나중에 설정된 지상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1번 저당 앞인지 뒤인지만 딱 따지면 되죠. 1번 저당 앞에 있으면 소멸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경락인이 인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1번 저당 뒤에 있으면 소멸하죠. 10번은 O. 자,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지금 당장 시험 나와도 괜찮은 지문들이거든요. 자, 만만치 않는데 그래도 어제 들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오늘 혹시 강의 노트 다 들고 있나요? 강의 노트 오늘은 펴시죠. 아예. 강의 노트 있으면 강의 노트도 펴고. 자, 강의 노트 151페이지. 자, 기본서 455페이지. 강의 노트 151페이지.
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계약의 기초를 하는데, 계약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계약도 법률행위입니까? 계약도 법률행위죠. 그런데 계약은 법률행위이긴 한데 한 사람이 필요합니까? 두 사람 이상이 와야 됩니까? 그럼 두 사람 이상이 법률행위니까 당연히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 당사자가 계약에서는 적어도 2명 이상이 돼야 되죠. 그럼 이 2명 이상이 계약을 맺는다고 생각할 때 이 두 사람이 원하는 목적은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볼까요? 서로 반대 방향을 바라볼까요? 자, 한 사람은 소를 주고 돈을 받기를 원하죠. 한 사람은 대금을 주고 소 받기를 원하죠. 그럼 한 사람은 소를 줄 의무를 지고 돈을 받기를 원하는 게 목적이었고, 한 사람은 대금 지급 의무를 기꺼이 지고서 소를 받고 싶다는 게 목적이죠. 서로 원하는 목적은 반대 방향입니까? 같은 방향입니까? 정반대. 한 사람은 돈, 한 사람은 물건. 그럼 서로 원하는 목적은 정반대인데 소 한 마리 500에 사라, 소 한 마리 500에 사겠다. 이 두 사람의 의사는 일치했나요? 그럼 이렇게 서로 대립하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서로 목적이 반대인데 그런데 그 의사표시가 일치했죠. 그 합치가 일어나는, 이걸 우리가 계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 중에 첫 번째 의사표시, 갑이 을을 향해서 소 한 마리, 내가 가진 소 한 마리를 500에 사는 그런 약속을 나하고 할 것을 갑이 먼저 요구하고 있죠. 그 먼저 하는 쪽이니까 약속을 청하고 있죠. 그래서 청약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청약의 의사표시가 있게 되면 을은 그런 청약을 보고서 그 청약에 대한 응답을 하는 겁니까? 그 응답은 거절할 수도 있고 허락할 수도 있죠. 허락을 했다면 그 허락은 독자적인 겁니까? 청약을 보고 한 겁니까? 그럼 청약 위에 올라타서 허락한 거죠. 그래서 오를 성자, 허락할 낙자, 승낙이란 말이에요. 이 성자가 우리가 뭐 승진할 때 성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계약은 성립하죠. 그럼 이렇게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두 사람을 데리고 서로 목적이 마주보고 있을 때 이걸 우리는 계약을 했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계약 하나가 성립하려면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되죠. 그럼 이때 자, 이 청약은 불특정 다수에게 할 수 있다. 청약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나 할 수 있습니까? 그 어디서 알았나요? 홈쇼핑 고민을 해요. 누구든지죠. 자, 홈쇼핑 보면 누구든지 전화 달라지 1m 50, 1m 70 이하, 1m 70, 50kg 이하 여자분만 전화 주세요. 손 들어 보시죠.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청약은 불특정 다수에게 가능하죠. 자, 그런데 승낙은 특정인에게 해야 되는 거 맞나요? 그럼 승낙은 특정인에게 해야 되고 청약은 불특정 다수에게 가능한, 이게 이제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청약을 할 때 그 청약자의 이름은 명시돼야 된다, 명시될 필요가 없다. 그럼 청약자의 이름은 명시될 필요가 없다. 명시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명시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그럼 뭘 보면 청약자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게 나올까요? 자동 판매기. 자, 자동 판매기는 누구든지 300원을 넣고 커피를 빼먹어도 좋다는 의사표시죠. 그런데 거기에 어디 사는 누구 자판기라는 이름이 있나요? 없죠? 그럼 누구 자판기라고 그냥 자판기라고 써 있는 거지. 그럼 청약에서는 청약자의 이름이 명시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들면 특정인에게 승낙을 하면 된다는 거. 자, 승낙은 불특정 다수에게 할 수 있다 없다? 승낙은 불특정 다수에게 할 수 없죠. 승낙은 특정인에게, 청약은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청약. 그럼 이때 이 청약이든 승낙이든
합쳐지면 계약이죠. 근데 청약 하나, 승낙 하나는 계약이 다 단독행위다. 청약과 승낙이 합쳐지면 계약인데 청약 자체는 계약이 다 단독행위다. 승낙도 단독행위. 그 단독행위가 모여서 계약이 된 거죠. 그럼 이 단독행위는 기본적으로 한 번 도달하고 나면 도달한 청약은 결론은 철회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한 번 말을 내뱉으면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려야 되지 함부로 철회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럼 물건 사라고 을한테 편지를 쓰고 이 편지가 을의 집에 도착하면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달하기 전에는 뛰어가서 잡으면 될까요? 뛰어가서 빨리 가서 편지를 중간에 가로채기만 하면 그게 철회란 말이에요. 그럼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어도 도달하고 나면 철회할 수 없죠. 이게 청약이라.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요 청약과 승낙의 가장 기본 틀입니다. 그럼 이제 혹시 청약과 승낙이 있으면 계약 하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떠냔 말이에요. 자, 갑이 을에게 물건 사라고 9월 1일 날 청약을 하면서 자, 살지 안 살지 일단 확답은 좀 해주라. 9월 10일까지는 확답을 해주라. 마냥 당신만 믿고 기다릴 수는 없다. 그럼 10일까지 확답이 없으면 나는 그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로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이제 9월 10일까지 확답을 요구하고 청약을 했는데 을이 9월 8일까지 고민을 하다가 살지 말지 9월 8일 날 사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 승낙의 통지를 우체국에서 붙일 수 있죠. 근데 고민을 너무 하는 바람에 9월 8일 날 승낙의 통지를 붙이면 갑이 원하는 날짜까지 갑의 집에 편지가 안 들어갈 수도 있죠. 늦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승낙의 편지가 실제 도착한 날짜는 9월 12일 날 도달했단 말이에요. 연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9월 10일까지 확답을 요구했는데 늦어버렸죠. 그럼 여러분이 갑이면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9월 10일까지 답장이 안 오니까 안 사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9월 11일 날 딴 사람한테 팔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뒤늦게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뒤늦게 왔을 때 이 연착된 승낙이죠. 승낙은 승낙인데 연착됐죠. 연착된 승낙은 유효다 무효다? 예? 무효. 연착된 승낙은 무효입니다. 그런데 갑이 그럼 이 계약을 깰 수도 있어. 깰 수도 있는데 어차피 딴 데 아직 이 물건을 판 게 아니라면 편지가 늦게 왔을 뿐이지 물건 사겠다는 의사가 담겨 있죠. 그럼 이 계약을 허용할 수도 있나요? 그래서 우리 법이 그럼 원래 계약이 되려면 청약하고 승낙이 있어야 되죠. 근데 청약은 왔는데 승낙이 늦었죠. 이 계약 깨진 거다 안 깨진 거다 원래는 깨졌죠. 그럼 갑이 을한테 다시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계약하기 위해서는 다시 사실은 갑이 을한테 이번에는 좀 빨리 좀 붙이라. 다시 청약하고 을이 다시 한 번 더 승낙을 해서 제 날짜에 와야 계약이 된 거죠. 그럼 우표가 몇 장 필요합니까? 정상적으로 했더라면 총 몇 장? 처음에 한 장, 늦어버린 2장, 다시 하면 또 한 장, 또 한 장. 총 우표가 넉 장이 가야 계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법이 연착된 승낙은 무효지만 이걸 승낙으로서는 무효지만 새로운 청약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럼 을이 자기 편지가 늦으니까 이 편지를 회수해서 물건 사겠다라고 말한 편지는 무효가 되죠. 사겠다라고 말한 편지가 무효가 되니까 이 편지를 회수해서 소 한 마리 500에 팔아라고 다시 편지를 쓴 거다 안 쓴 거다? 실제로 쓰진 않았죠. 다만 사겠다고 말한 편지가 무효가 돼도 팔아라 정도로 추측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새로운 청약으로 봐주면 청약 갖고 계약되나요? 승낙해야 되나요? 그럼 갑이 다시 한 번 더 을에게
승낙을 해주면 이제 청약과 승낙이 있죠. 그럼 계약이 성립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표 몇 장 들어갔습니까? 자, 처음에 사라 1장, 늦어버린 2장, 새로운 청약으로 봐줬죠. 그럼 갑이 다시 한 번 더 승낙하는데 편지가 또 들어가야 되죠. 그럼 원래는 넉 장 들어가서 계약될 것을 절차 한 번 줄인 거죠. 이렇게 자,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없다? 그럼 이제는 바로 갑이 승낙을 하면 되죠. 자, 그래서 계약됐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자, 이번에도 갑이 을에게 9월 1일 날 청약을 하면서 9월 10일까지는 확답을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을이 9월 3일 날 일찌감치 사겠다고 승낙의 통지를 우체국에서 붙였어. 그럼 자, 9월 3일 날 우체국에서 붙였으면 아직은 일주일의 여유가 있죠. 대한민국에서 일주일이면 도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사연인지 어쨌든 9월 12일 날 도달했단 말이에요. 이 승낙은 연착했나요, 안 했나요? 연착했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연착과 두 번째 연착이 다른 것은 첫 번째는 우리 제3자가 보더라도 을이 보더라도 너무 늦게 승낙의 편지를 날렸으니까 연착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제 날짜에 저 편지는 갔겠다라고 보고 붙인 거지 연착될 거라고 상상을 못했겠죠. 그럼 이건 똑같은 연착이라도 보통이면 보통의 경우 같으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붙인 발송입니까? 그런데 연착했죠. 그럼 이때는 이 경우와 조금 다르게 이 연착된 승낙에 대해서 갑이 편지 붙인 갑이 지연의 통지나 연착의 통지, 연착의 통지는 9월 10일 이후에 할 거고 지연의 통지는 아마 9월 11일쯤 했겠지. 아직도 안 온다고. 그럼 어쨌든 지연의 통지나 연착의 통지를 했다면 이건 연착된 겁니다. 그럼 실제 갑이 당신 편지가 너무 늦게 왔다라고 편지를 써주면 연착된 겁니다. 자, 연착되면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아까 연착되면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고 했죠. 새로운 청약으로 보면 다시 승낙하면 계약 하나 되죠. 편지 몇 통 들어가나요? 자, 갑이 제일 처음 편지 한 통 썼죠. 을이 편지 썼는데 늦었죠. 너무 늦게 왔다고 통지서 하는데 편지 또 썼죠. 그리고 다시 승낙의 편지를 한번 더 가야 되죠. 자, 우표 몇 장 들어갔다? 4장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연착된 승낙에 대해서 갑이 연착이나 지연의 통지를 안 했다면 여러분이 을이면 늦게 편지가 도달했다는 것조차 받지를 못하면 제 날짜에 갔다고 믿을까요? 그럼 나는 은행에서 선이자 떼가면서 대출 받아서 갑한테 지금 대금 치르기 위해서 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연착의 통지를 안 했다면 갑한테 책임을 물어서 실제로는 연착했다 안 했다? 실제로는 연착했죠. 그런데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자는 거. 실제로는 연착했는데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면 청약도 갖고 승낙도 제 날짜로 간 걸로 됩니까? 그럼 계약 성립했다 안 했다? 했죠? 우표 몇 장 필요했다? 자, 제일 처음 한 장 갔나요? 물건 사러 한 장 갔죠? 2장 왔죠? 통지서 안 썼죠? 우표 필요 없죠? 그럼 연착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계약돼 버렸죠? 그럼 더 이상 우표 필요 없죠? 그럼 2장 갖고 계약됐죠? 넉 장 갖고 됐죠? 이거는요? 석 장 갖고 됐죠? 집에 우표 넉 장 사가지고 해봐요. 우표 넉 장 사가지고 보통이면 그 우표에다 뭐 적어야 되나요? 하나는 9월 8일자로 날짜 하나 콱 찍고 하나는 9월 3일자로 날짜 하나 콱 찍어서
우표 2장, 석장, 넉장 가지고 딱 하면 10페이지 끝 이렇게 된다. 실제 기본서에 10페이지 가까지는 우리 기본서에는 10페이지까지는 아닌데. 자, 이제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어서 연착된 승낙이 시험에 가벌병으로 놓으든 가벌병으로 잘 놉니다. 연착된 승낙이 시험에 탁 놓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다? 그러니까 어떤 연착이냐? 그냥 일반적인 연착이냐? 충분히 도착할 거라고 믿었는데 연착된 경우냐? 이렇게 나눠야 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연착이면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승낙이 있으면 계약되죠. 그런데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연착이 탁 되면 이때는 연착의 통지를 했나 안 했나에 따라 달라지나요? 이렇게 제일 먼저 이렇게 나눈, 항상 기준을 딱 두고서 어디로 보낼 거냐를 먼저 정하고 그리고 이렇게 딱 하는. 그럼 이제 연착의 통지를 한 경우 안 한 경우보다는 아마 한 경우 이쪽이 잘 나오겠죠, 시험에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보죠. 9월 3일 날 승낙의 통지를 발신했죠, 을이. 그런데 실제 도착한 건 언제입니까? 10일이죠. 갑이 원한 최후 통첩은 9월 10일까지였죠. 그럼 연착의 통지를 안 하는 바람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면 계약 성립된 날짜는 9월 12일로 볼까요? 9월 10일로 볼까요? 예? 9월 3일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 계약이 성립됐다고 본다면 무조건 계약 성립된 날짜는 항상 승낙은 발신주의랍니다. 도달한 날짜가 아니라 붙인 날짜. 항상 승낙. 어디가 되든지 간에. 이 세 개 어디에 속하든 간에 계약이 되어버리면 승낙은 발신주의입니다. 그럼 청약하고 승낙이사 되죠. 청약은 발신주의다, 도달주의다. 청약은 도달주의죠. 상대방의 집에 도달해야 돼. 그런데 격지자 간의 승낙은 발신주의란 말이에요. 그럼 격지자라는 것은 떨어져 있다는 건데 거리가 떨어진 거다, 시간이 떨어진 거다. 시간. 그럼 미국과 서울에 있어도 거리상으로는 3만리가 떨어졌죠. 그래도 전화로 주고받으면 격지자가 아니에요. 대화자예요. 물건 사라, 아니 끝이잖아요. 근데 같은 동네 살아도 편지로 주고받으면 오늘 편지 쓰면 내일 가죠. 그럼 떨어져 있죠. 그래서 떨어져 있다는 것은 시간이 떨어져 있는 거지 거리가 떨어진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 항상. 그럼 대화자 간에서는 서로 지금 대화를 주고받을 때는 발신인지 도달인지 따져서 뭐합니까? 물건 사라. 끝이잖아요. 근데 격지자가 되면 발신한 거하고 도달한 게 날짜가 달라질 수 있죠. 그럼 격지자 간의 승낙은 항상 발신주의. 이렇게.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테마. 자, 그럼 우선 강의 노트를 보면 자, 151페이지에 3번. 계약의 성립 있나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 그래놓고 그 밑에 의식적 불합의, 무의식적 불합의, 오표시 무효의 법리, 착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7, 8월달 가서 해도 돼요. 네 가지 구분하는 것은. 하기야 뭐, 안 하는 게 제일 좋아. 왜? 어차피 해결이 잘 안 돼. 비슷해서 구별이 잘 안 돼. 자, 1. 청약은 불특정 다수에게 가능하다. 청약자의 이름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 승낙은 특정인에게 해야 된다. 있습니까? 청약의 구속력. 한 번 도달한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 있죠? 거기까지 하고 최고 밑에 청약의 효력을 정했든 정하지 않았든 뒤로 넘어가시면 자, 그 그림 보시면 9월 1일 날 청약을 했는데 9월 10일 날 확답을 요하고 9월 8일 날 승낙의 통지를 발신한 경우 있습니까? 그 다음 그 밑에는 9월 1일 날 청약을 했는데 9월 3일 날 9월 10일까지 확답을 요했는데 9월 3일 날 두 번째 거는 9월 3일 날 승낙의 통지를 발신한 겁니다. 못하네. 자, 두 번째 그림에 9월 3일 도달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9월 3일 도달해서 9월 3일 날 승낙의 통지를 바로 발신한 겁니다. 근데 9월 12일 도달이란 말이 두 번이나 나왔죠. 그러니까 뒤에 거는 9월 3일 날 승낙의 통지 발신 그렇게 적어야지. 교정을 4번이나 봤는데도 그래도 틀린 게 나온다는 거니까 교정 볼 때 눈이 어떻게 됐다니. 자, 그럼 그 그림이 칠판에서 했던 일반적인 연착과 보통이면 도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붙였는데 연착된 경우 있죠. 그거 설명한 거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격지자 간의 승낙은 발신주의라고 했죠. 자, 그 격지자 간의 승낙, 발신주의. 딱 그까지 하고 기본 서부입니다. 자, 455페이지에 1. 자,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있습니까? 객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 굳이 몰라도 그냥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갑니다. 자, 청약은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라 해야 됩니다. 자, 물건 사라, 청약이죠. 사든지 말든지 청약이다. 그건 안 된다. 확정적이라 해야 된다. 그게. 자, 그 다음에 2번 청약은 계약의 당사자가 될 특정인이 해야 되지만 청약자가 누구인지 명시적으로 표시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에게 하는 의사표시지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것도 가능하다. 예컨대 자동 판매기 있습니까? 자, 청약의 유인은 다음에 하고 청약의 유인을 다음에 하는데 굳이 하고 싶으면 11월 12월에는 청약의 유인 했거든요. 그걸 보셔도 좋고. 자, 청약은 도달주의다, 발신주의다. 청약은 원칙적으로 최고 밑에 도달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있죠. 자, 그 다음 457페이지의 기억. 자, 이건 계약법이 아니고 이제 총칙에 가면 청약도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데 발신 후 도달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되어 있죠. 이런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편지를 붙일 때는 갑이 을에게 편지를 9월 1일 날 붙이고 이 9월 1일 날 보낸 편지가 9월 5일쯤 되면 을의 집에 도착할 거라고 예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9월 3일 날 갑이 사망할 수 있다 없다. 그럼 발신 후 도달 전에 청약자가 사망했죠. 그럼 갑이 붙일 때는 살아있었지만 중간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갑이 보낸 편지의 효력은 있느냐 없느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발신 후 도달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일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붙일 때는 살아있었나요? 붙일 때는 제정신이었나요? 그럼 중간에 잘못돼도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돼. 자, 편지 발신 후 도달 전에 사망할 수는 있다 없다. 그런데 제한 능력자가 될 수는 없어 사실. 그 제한 능력자는 전봇대에 받쳐서 일어나서 상태 안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 법원에 가서 허가받고 기재돼야 되죠. 그럼 법원에서는 그냥 해줍니까? 의사의 감정 받습니까? 의사의 감정 받아서 그 가족들 불러서 왜 한 사람을 그 도장 찍어서 바보라고 도장 찍는 작업인데 하루아침에 될 게 아니잖아요. 성년 후견 계시든 한정 후견 계시든 6개월 1년 걸린다고. 어떤 편지일까요? 6개월씩 주구장창 날아가고 있는 편지. 발신 후 도달 전에 그 생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2000년 전에 로마에서 중국으로 편지 하나 쓰면 2년씩 걸릴 때 그거 갔다 오니까 얘가 상태가 안 좋아. 편지 붙인 애가. 얘 언제부터 그랬냐니까 네 배 타고 가고 한 6개월 있다 그랬으면 발신 후 도달 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3분만 하면 인터넷에 도배가 되는 시대인데. 그래서 반기문 그분이
와서 청혼의 뜻을 품고 왔는데 오자마자 한 2번 실수하니까 옛날 같으면 묻어갈게 이제 지켜가지고 바로 3시간도 안 돼서 인터넷에 뜨죠. 그러니까 못 버티는 거지. 만짜리 집어였다. 만짜리 2개 했다가 걸렸죠. 근데 나도 사실은 그 지하철 처음 탈 때는 잘 몰라. 그건 맞는데 그래도 10,000원짜리는 2개는 안 넣겠어. 넣더라도 1개 넣고 들어가는 거 보고 넣지 어떻게 2개를 같이 넣을 생각을. 그래서 자, 그러니까 뭐 참 이리저리 뭐 걸리는 거예요. 자, 이 발신호 도달 전에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옛날 같으면 제한 능력자가 돼도 영향이 없다고 했죠. 자, 그 다음 527조 밑에 일단 한번 도달한 청약은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철회하지 못한다. 뒤로 넘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 그렇게 458페이지에 459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죠. 459페이지 4번 승낙은 특정인에게 해야 됩니까? 자, 밑에 530조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나요? 밑에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1억에 사라 9천이면 살게. 그럼 이렇게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면 그 청약은 거절함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이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넘어가면 자 460페이지 최고 밑에 자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은 발신주의라고 있죠. 그럼 458페이지하고 459페이지는 책을 읽지 마시고 그림의 칠판에 뭐라고 해놨냐면 아까 일반적인 연착 있죠. 그 다음에 보통이면 도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붙인 연착일 때는 연착의 통지를 했나 안 했나에 따라 달라졌죠. 그 머릿속에 그렇게 딱 그리면 되지 굳이 책을 이렇게 안 읽어도 된다. 조문이 더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해되면 그래서 이제 뒤로 넘어가서 이해되나요? 어제 거보다는 좀 쉽나요? 자, 497페이지에 3번 이게 한 문제입니다. 방금 지금까지 했던 게 시험에 한 문제라고 해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나오든 3번 갑은 을 소유의 토지를 사고 싶어 을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편지를 2003년 4월 5일 날 발송하면서 4월 20일까지는 답장을 좀 해달라 했더만 4월 7일 편지를 받은 을이 갑이 제시하는 가격에 토지를 팔겠다는 편지를 4월 12일 날 발송했나요? 그럼 20일까지 답장을 요구했는데 4월 12일 날 발송했으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기간을 보고 붙인 거 맞죠? 그런데 어찌됐든가 4월 22일 날 도착했으면 연착했죠. 자, 문제는 갑이 그럼 우리는 머릿속에서 일반적인 연착이다, 예상치 못한 연착이다. 그럼 예상치 못한 연착이 되면 연착의 통지를 갑이 했나 안 했나에 따라 달라지죠. 연착에 대한 통지 안 했다고 됐죠. 그럼 계약 성립한 거죠. 딱 성립했다고만 생각되면 항상 성립된 날짜는 발신주의. 그럼 발신한 날짜 언제입니까? 4월 12일 날 발송했죠. 그럼 그게 답이겠지. 어디 있나요? 3번. 답 3번이죠. 그렇게 풀만하죠. 자, 2번도 기출문제. 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격지자 간의 청약은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답니까? 철회하지 못한답니까? 한 번 도달하면 철회 못한다고 했죠. 자, 2. 청약은 상대방이 특정돼야 된다. 불특정 다수에게 할 수 있다. 2번 틀렸죠. 청약자가 발송 후 도달 전에 사망해도 청약은 영향이 없다고 했죠. 3번도 틀렸습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은 발신주의라고 했죠. 4번도 틀렸습니다. 5. 승낙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했으나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그 기간 내에 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죠. 계약은 깨진 거죠. 다만
늦게 받았을 때 무슨 뭐 연착된 승낙으로 보나 안 보나는 그 다음 이야기고 일단은 계약은 깨진 거라는 거예요. 자, 답 5번. 사기가 올라가나요? 자, 다시 원위치 합니다 이제. 자, 453페이지. 강의노트 150페이지. 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 청약 승낙을 받단 말이에요. 이제 계약의 종류. 그런데 우리가 본 게 이제 계약의 성립이죠. 문 뒤에 조금만 열어주시면 뒤에 문 조금만. 자, 이 계약의 성립에 관해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FM으로 봤는데, 이게 이제 변형이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변형되냐면 이렇게 변형된단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갑이 을한테 9월 1일 날 청약을 하면서 1억에 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1억은 좀 심하고 100만 원에 사라. 자, 100만 원에 이 물건 사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만 을이 90만 원이면 사겠다. 이 계약된 거다 깨진 거다? 깨진 거죠. 만약에 갑이 90만 원에도 팔겠다고 하면 계약된다 안 된다? 그럼 90만 원에 사겠다고 변경을 가하면 계약은 깨진 거지만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나요? 그럼 갑이 90만 원에도 팔겠다고 하면 계약된 거라. 이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죠. 시험장에 나올 때는 교묘하게 이렇게 나온다. 자, 갑이 100만 원에 사라 편지 썼죠. 이 갑이 90만 원에 사겠다고 했죠. 근데 갑이 택도 없다 거절했죠. 그러니까 다시 을이 100만 원에 사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계약된 것 안 된 것. 네? 100만 원에 사라 90만 원에 살게 그 가격으로는 안 판다고 하니까 그럼 100만 원에 살게. 계약된 것 안 된 거다? 안 된 거란 말이야지. 왜? 거절하는 순간에 일단 계약이 깨졌다 안 깨졌다? 그럼 100만 원에 사겠다는 것은 이제 승낙이다 청약이다? 청약만 갖고 계약되는 게 아니잖아요. 승낙 이사되죠? 그럼 갑이 아직 승낙 안 했죠? 그럼 계약된 게 아니라.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 단골이라고 특별히 싸게 준다고 100만 원에 사라고 했는데 그것도 후려쳐서 90만 원에 사겠다고 오면 거절했죠? 그러니까 다시 100만 원에 사라 이렇게 오면 이게 간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할까요? 갑이면 니한테는 120이다. 내 같으면 다른 데는 100이라도 니한테는 120이다. 그렇게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응용이 된다는. 또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단 말이에요. 갑이 을한테 청약을 했는데 옆에 있던 병이 듣고서 승낙을 하면 계약이 된 것 안 된 거다? 갑이 을을 향해서 청약했죠. 그런데 옆에 있던 병이 승낙했죠. 계약된 것 안 된 거다? 청약은 불특정 다수에게 할 수도 있지만 특정인에게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불특정 다수에게 했나요? 특정인에게 했나요? 특정인에게 했는데 옆에 있는 자가 승낙했죠. 계약된 것 안 된 거다? 안 된 거지. 나하고 결혼하자 청혼했죠. 내가 갈게. 됐다 안 됐다?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결혼도 계약이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그럼 이제 이렇게 응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배운 걸 바탕으로 해서 살짝 이렇게 응용되는 시험에 그런 게 좀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계약의 종류는 크게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계약은 쌍무계약, 편무계약, 그 다음에 유상계약, 무상계약. 우선 이 두 개. 자,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가진 계약을 쌍무, 그게 없으면 편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출연을 하면 유상, 그게 없으면 무상. 자, 우리가 배운 계약은 매매 계약도 있고 임대차 계약도 있고 교환 계약도 있고 계약은 많죠. 자, 그런 이제 계약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가지고 있으면 쌍무라고 하는데, 대가적 의미를 가진다는 말이 어렵죠. 여러분은 쌍방이 다 채무를 지면 쌍무, 한쪽이 채무를 지면 편무, 이게 편할 거예요. 왜? 그 개념을 시험에 물어보진 않으니까 양쪽이 채무를 지면 쌍무, 한쪽만 채무를 지면 편무. 그럼 갑과 을이 매매를 해서 갑이 소를 줄 의무를 지고 을이 대금 지급할 의무를 졌죠. 자, 갑의 입장에서는 을이 의무를 지니까 나도 의무를 진 겁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갑이 의무를 지니까 나도 의무를 진 겁니까? 서로 대응하는 의무가 있다 없다? 한 개 됩니까? 두 개입니까? 그럼 이 매매 계약은 우리가 만들어 두었던 약속에 의한다면 쌍무계약이다, 편무계약이다? 쌍무. 그래서 매매 계약은 쌍무계약. 자, 그런데 자,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들 대학에 합격하자. 대학에 합격하면 아빠가 차 한 대 사줄게. 차 한 대 사줄 의무를 졌나요? 아들은 어떤 의무를 졌나요? 자, 대학에 합격해야 되는 것이 의무라면, 자, 채무를 불이행하면 어찌 됩니까? 채무를 불이행하면 나는 소를 줘야 될 채무를 누군가가 불이행하면 밤에 복면 씁니까? 법정 가야 됩니까? 법원의 힘을 빌어서 나는 보호받아야 되죠. 그럼 대학에 아들이 합격해야 되는 게 의무라면, 똑 떨어지면, 시험에 똑 떨어지면 채무불이행이죠. 나는 이제 아들을 질질 끌고 법정에 간다 안 간다?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아들이 대학에 합격해야 될 것은 의무는 아니라는 거지. 의무는 아버지 혼자 지고 있는 거고, 장래에 아들이 대학에 합격할지 안 할지는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그거는 조건이라는 거지. 조건이 붙은 계약이었지 조건부 정려지, 그건 적어도 의무를 양쪽이 진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이 정려는 쌍무계약이다, 편무계약이다? 편무계약. 그 매매는 쌍무계약, 정려는 편무계약. 한쪽이 의무를 진다. 그럼 우리가 이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을 이렇게 열심히 구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3월 첫날에 좋은 날에 이게 아침에 앉아서 왜 우리가 두 사람이 한 계약이 쌍무면 뭐가 되길래, 편무면 뭐가 되길래 이거 구별하고 앉아 있을까요? 자, 상대방, 나는 소를 들고 왔는데 상대방이 빈손으로 올 수 있죠. 그럼 나는 당신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니까 나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겠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한쪽이 의무를 져야 된다, 양쪽이 져야 된다? 그럼 나는 동시에 주고받자고, 이 의무가 서로의 의무를 동시에 주고받자고 상대방을 향해서 변론하듯이 외치려면 쌍무계약 했어야 된다, 편무계약 했어야 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동시행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군가하고 계약했을 때 상대방이 빈손으로 와도 받아들여야 되는 경우가 있고, 편무계약을 했을 때는, 쌍무계약을 했을 때는 못 참는 거죠. 그게 이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럼 동시행항변권은, 그럼 시험에 이렇게 놓으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기준으로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이 구별되나요? 그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을 구별하는 실익은, 실제 이득은 동시행항변권이 원칙적으로 쌍무계약에서 인정된다는 점에서 그 구별 실익이 있다. 오덱스다. 예, 그렇게 시험에. 자, 두 번째, 출연은 쉽게 말하면 내놓는 거예요. 방송 출연, 방송에 내 얼굴을 내놓는 거. 그 사제 출연, 개인의 재산을 내놓는 거. 내놓는 걸 출연한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누군가가 재산을 내놓으면 재산을 내놓는 자의 재산은 감소한다, 증가한다? 받는 자는? 그럼 매매가 이루어지면 한쪽은 소를 내놓죠. 소를 내놓는 자의 재산은 감소하나요? 소를 받은 자의 재산은 증가하죠. 또 한쪽은 돈을 내놓죠. 그럼 돈을 내놓는 자의 재산은 감소하죠. 돈 받은 자의 재산은 증가하죠. 그럼 감소하고 증가하는 형태가 두 번 나온다, 한 번 나온다?
이렇게 두 번 나오는 것을 우리는 유상계약이다. 서로 출연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그럼 매매에서는 두 번 출연하죠. 그런데 정려에서는 아버지가 차를 한 대 내놓으면 아버지의 재산은 감소하죠. 아들의 재산은 증가하죠. 출연 한 번 일어났죠. 근데 아들은 내놓는 게 없잖아요. 그럼 출연이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죠. 이게 무상계약. 자, 무상계약은 출연을 안 하는 겁니까? 출연이 한 번 일어나는 겁니까? 한 번 일어나는 게 무상, 두 번 일어나는 게 유상. 그런데 자, 현해탄을 건너다가 갑이 끼고 있던 반지를 현해탄에 던져버릴 수 있죠. 이걸 법적으로 뭐라고 한다? 예, 소유권의 포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 포기한 거죠. 갑의 재산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예? 누가 증가했나요? 증가한 사람이 없죠. 그럼 우리가 출연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무엇인가를 내놓으면 누군가의 재산이 감소할 때 누군가의 재산은 증가해야 돼. 그런데 소유권을 포기해버리면 감소는 하는데 증가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죠. 이건 출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걸 비출연. 출연이 아니다. 그래서 이 출연은 두더지 생각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뭐니 해도. 오락실. 옛날 오락실에 망치 갖고 두더지 잡기 하죠. 한쪽을 때리면 한쪽은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그 한쪽은 내려가고 한쪽은 올라오죠.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출연이라. 두 번 내려가면 두 번 내려가고 두 번 올라오면 유상. 한 번만 하면 무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을 열심히 구별하는 이유는 뭐냐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인사동에서 골동품을 샀는데 그 골동품을 사서 집에 와서 보니까 금가 있죠. 집을 샀는데 하자가 심각하죠. 그 옛날부터 누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가리고 했단 말이에요. 자, 나는 상대방을 향해서 물건 판자를 상대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예? 대가를 주고 샀을 때는, 유상계약을 했을 때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어. 그런데 그 골동품 도자기를 친구한테 선물로 공짜로 받았죠. 공짜로 선물로 받아놓고 금가 있다고 해서 친구한테 전화해서 500만 원 붙이라. 말 안 되죠. 그럼 나는 담보 책임을 지라고 상대방을 향해서 추궁하려면 유상계약 했어야 된다, 무상계약 했어야 된다? 그래서 담보 책임은 기본적으로 유상계약에서만 나온다. 그럼 시험에 이제 이렇게 물으면 여기가 한 문제 잘 놉니다. 자,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중심으로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으로 구별한다. 오, X다. X. 채무를 기준으로는 쌍무, 편무. 출연을 기준으로 유상, 무상. 그럼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출연을 기준으로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으로 구별된다. X. 헷갈리면 안 돼요. 나 이거 왜 헷갈리는가도 나 모르겠어. 아니, 채무, 쌍무, 편무, 이게 왜 헷갈려? 그럼 나머지 하나인데 그냥. 그래서 안 헷갈릴 줄 알았는데 전혀. 자, 그 다음에 더 고급은 시험에 이래 놓으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중심으로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으로 구별된다. 옵니까? 그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을 구별하는 이유는 담보 책임이 기본적으로 쌍무계약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다. X. 쌍무와 편무를 나누는 것은 동시행. 유상과 무상을 나눈 게 담보 책임.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그럼 이제 쌍무계약이면 양쪽 다 채무를 지면 양쪽 다 내놓을 게 있다 없다? 양쪽 다 채무를 지면 양쪽 다 출연할 게 있나요? 그럼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상계약은 모두 쌍무계약이다. 이건 틀렸다.
그래서 우리가 A가 B라고 해서 B가 A가 반드시 대주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총칙할 때 17살짜리는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추인할 수는 없었거든. 추인은 19살이 돼야 되죠. 그럼 취소권자가 추인권자가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추인권자는 다 취소권자거든. 취소권 포기하려면 취소권 있어야 포기할 거예요. 그래서 자,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이 다른 점은 물론 수학도 사실은 앞에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뒤에 명제가 반드시 참일 수는 없다. 있죠? 같은 이야기. 자, 그럼 이게 성립을 하려면 유상계약인 동시에 쌍무계약도 있고 편무계약도 있어야 이건 틀리고 이건 맞다는 게 설명이 되는 겁니까? 그럼 실제로 대한민국에 유상계약이면서 편무계약인 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현상광고라고. 대한민국의 민법에 현상광고라는 계약은 유상 편무계약입니다. 그럼 자, 흰색 아반떼 2017년 3월 1일 이 강남 내거리 아침 6시 목격자 찾습니다. 플래카드 쫙 붙을 수 있죠.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현상 수배. 국가기관이 했으니까. 무슨 경찰서 이렇게 붙을 거 아니에요 보통. 근데 개인이 붙일 수 있나요?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긴 개를 찾습니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자, 50만원 후사함 갑 이렇게 써붙이는 거 있죠. 이게 현상 광고라는 거예요. 그럼 갑은 누구든지 개를 찾아오면 50만원 주겠다는 의무를 졌다 안 졌다? 졌죠. 나는 한참 땅만 보고 가다가 고개가 너무 아파서 목이 너무 아파서 간만에 딱 치켜들었더만 전봇대 이게 보이죠? 아, 개 찾으러 뛰어야 되죠. 전봇대 저거 읽으면 개 찾으러 뛰어야 된다 안 뛰어야 된다? 돈에 눈이 물에 뛰지 다 뛰는 건 아니죠. 그럼 갑의 의무에 대응해서 나도 개를 찾으러 뛰어야 될 의무를 진다 안 진다? 자, 쌍무계약이다 편무계약이다? 편무계약이죠. 그런데 아까 땅 보고 왔죠 계속. 아까 저게 봤는데 쏜살같이 가가지고 그 개를 잡을 수 있나요? 있죠. 그럼 나는 갑한테 개를 내놓나요? 내놓죠. 그럼 개를 내놓는 자의 재산은 감소하고 받은 자의 재산은 증가하죠. 자, 갑이 그럼 50만 원 내놓나요? 한쪽이 출연한다, 양쪽이 출연한다. 예? 을도 출연하고 갑도 출연했잖아요. 을은 개 내놨고 갑은 돈 내놨고 양쪽 다 출연했죠. 쌍무다 편무다, 유상이다 무상이다. 근데 의무는 처음부터 혼자 지고 있었죠. 유상계약인데 쌍무계약이다 편무계약이다. 이런 게 현상광고란 말이에요. 자, 시험에 이게 시험 나올까요? 나오긴 해도 이렇게 개가 안 나옵니다. 그 신춘문예가 나오지. 자, 누구든지 붙어라. 걸리면 돈 줄게. 동아일보는 의무를 졌나요? 신문 펼치면 이제 소설 써야 되나요? 그럼 의무는 양쪽이 지고 있다, 혼자 지고 있다. 그런데 내가 문학에 관심이 있어서 작품을 내놓으면 그게 통과하면 상금이 나올 수 있나요? 나는 작품 내놨나요? 상대방은 상금 내놓나요? 한쪽이 내놓는다, 양쪽이 내놓는다. 그럼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유상계약인데 편무계약이잖아. 신춘문예 같은 거. 잃어버린 게 찾는다는 거. 이게 현상광고입니다. 그러면 현상광고라는 걸 보니까 정말로 유상계약이면서 편무계약인 것도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그 개를 찾았단 말이에요. 손에 꽉 쥐고 있겠죠. 50만 원 벌었나요? 기분은? 50만 원 벌었으면 기분 좋나요? 기분 좋죠.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발걸음은 가볍겠죠. 손은 어떨까요?
손도 흔들면서 가겠죠. 개줄 기분 좋은데 얼마나 흔들어놨는지 개가 도망갔다는. 개는 도망가고 내 손에 줄만 쫙 남았다. 그래서 아쉬워서 갑을 찾아가서 이 개줄이 기억이 나실 텐데 줄만 보고 한 번 더 내하고 계약을 해주시면 열심히 개차줄 한 번 더 띄보겠다. 갑이 개줄만 보고 돈 주나요? 그럼 반드시 이 현상광고 계약은 그 갑이 원했던 물건을 들고 와야, 작품을 내놔야 계약이 되는 거지, 내놓겠다고 말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죠. 근데 매매는 어떻습니까? 자, 매매는 4월 1일 날 매매할 당시에 물건하고 집이 넘어가야 됩니까? 그날은 계약서만 쓰고 물건하고 집이 넘어가는 것은 2달 있다 넘어가도 되나요? 그럼 청약과 승낙만으로 매매는 된 것 안 된 거다? 청약과 승낙만으로 계약이 청약과 승낙만으로 이루어졌죠? 이걸 낙승계약. 그런데 현상광고는 엔드 작품이 들어가야 되고 엔드 개가 건너가야 되고 실제 물건이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그럼 물건이 가야만 계약되죠. 그걸 요물계약. 그럼 청약과 승낙만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을 낙승계약. 반드시 일정한 급부 물건이 가야만 되는 계약을 요물계약. 자, 우리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 계약할 때 계약금 지불할 수 있죠. 이 계약금 계약은 말만 떼워서 된다. 계약금이 실제로 가야 된다. 그럼 이거는 계약금 계약은 낙승계약이다. 요물계약이다. 요물계약. 현상광고도 요물계약. 자, 이렇게 대물변제도 요물계약. 이런 건 나중. 그럼 매매는, 교환은, 임대차는 낙승계약이죠. 쌍무계약이다. 편무계약이다. 유상이다. 무상이다. 그럼 매매하고 교환하고 임대차가 우리 시험이죠. 실제로 요 세 개가 시험이지 사용대차 이런 것은 실제로는 시험 범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중개사 시험은 계약 14개 중에서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이 시험 범위라. 요 세 가지가 다 쌍무계약, 유상계약, 낙승계약, 분료식계약의 성질을 띈다는 거예요. 자, 형식이 필요 없죠. 기본적으로.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매매계약이란 일방이 재산권 또는 물건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오덱스다. 자, 매매는 한쪽이 물건 주고 한쪽이 돈 줌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오덱스다. 어디가? 아니요. 한쪽이 주고 이 상대방이 타방이잖아요. 일방, 상대방, 일방, 타방 같은 말이에요. 자, 보죠. 매매계약은 낙승계약이다. 요물계약이다. 그런데 실제로 물건을 이전하라고 하고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라고 하면 이건 요물계약이 된 거예요. 그럼 매매계약이란 일방이 물건을 이전하고가 아니고 오늘은 이전할 것을 약정만 하고 그 대가로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함으로써가 아니고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이렇게 와야 돼. 이게 낙승계약이죠. 그럼 매매계약이 낙승계약이라고 죽으라고 알면 뭐해?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데. 물론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이제 잘 안 나와서 그렇지. 그냥 여러분 시험에는 교환계약이 낙승계약이다. 임대차 계약이 낙승계약이다. 이렇게 잘 나와. 그렇지만 낙승의 정확한 의미가 뭔지 알아야죠. 이렇게 나오는 순간에 다 죽는다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 요물의 뜻이 뭔지 낙승의 뜻이 뭔지 잡아야 됩니다. 말만 가지고 떼워서 되는 게 낙승이란 말이에요.
말만 가지고는 안 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뭔가 가야 되는 게 요물계약이란 말이에요. 됩니까 이제? 11월 달도 한 것 같은데. 자, 이제 453페이지. 쌍무계약이란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편무계약은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서로 채무가 있더라도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그 뒷부분은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렵죠. 여러분은 쉽게 한쪽이 채무를 부담하면 편무, 양쪽이 채무를 부담하면 쌍무, 이게 편하죠. 그럼 자, 뒤로 넘어갑니다. 그 구별 실익은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동시행항변권과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쌍무와 편무를 구별하는 대표적인 실익이 동시행항변권이죠. 자, 그 다음 유상계약은 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경제적 출연을 하는 계약이다. 있죠. 무상계약은 출연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한쪽만 하는 거죠. 자, 양쪽이 출연하면 유상, 한쪽이 출연하면 무상이라고 했죠.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쌍무 편무 계약은 채무의 상호 의존성을 개념 표지로 하는 데 비해서 유상 무상 계약은 출연의 상호 의존성을 개념 표지로 한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몰라도 돼. 그냥 쌍무 편무는 채무, 유상 무상은 출연. 그렇게는 봤잖아요. 자, 뒤에 뭐 개념 표지가 뭔지 알았으면 하기. 옆에 김형배 해놨죠. 그 말은 김형배 교수만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고, 그분은 지금 나이 80이 돼서 오늘 내일 하기 때문에 출제위원이 될 리가 없어. 몰라도 돼. 3번. 자, 3번의 둘째 줄.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입니까? 그러나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인 것은 아니다. 예컨대 현상광고는 유상계약인 동시에 편무계약이다. 있습니까? 자, 455페이지 위에 3.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걸 낙성. 합의 외에 당사자의 일방이 물건의 인도, 기타 급부를 해야만 성립하는 계약을 요물계약. 그럼 현상광고는 요물계약이죠. 그 밑에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있죠. 시험 실제 나온 것은 계약금 계약. 다음 중 요물계약에 해당하는 것은 해서 1, 2, 3, 4, 5가 나왔을 때 계약금 계약이 정답. 문제는 짤막한데 모르면 틀리는 거고 알면 맞추는 거고. 자, 여기까지가 강의했던 건데 강의 노트 봐요. 자, 강의 노트 150페이지를 보면 2번 똑같이 계약의 종류에서 쌍무계약, 편무계약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가 있다 없다. 있죠. 자, 그 다음에 유상계약 2번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출연이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시행항변권은 쌍무계약에 한해서 인정된다. 다만 쌍무계약에 반드시 쌍무계약에 한해서 인정되는 틀렸다. 왜? 쌍무계약이 아닌 곳에서도 인정되는 예외도 있기는 있으니까. 그게 그 두 가지 설명한 거고, 담보책임은 밑에 기본적으로 유상계약에서만 인정된다. 있죠.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지만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이란 말은 틀렸다. 있죠. 그 다음에 3번 낙성계약, 요물계약 있죠. 자, 151페이지 위에 4번 불요식계약, 요식계약 있죠. 자, 여러분이 공부하는 민법은 다 불요식, 요식이 없어. 요식은 음 같은 게 요식이에요. 자, 예약하고 본계약은 놔둬놓고 6번 일회성의 계약으로 끝나면 일시적 계약, 지속적인 게 계속적 계약. 그럼 임대차는 일시적 계약이다, 계속적 계약이다. 임대차는 2년 계약하면 24번을 월세를 줘야 되니까 계속적이죠. 그럼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의 구별은 계약을 끝내고자 할 때 일시적 계약은 해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적 계약은
지금까지 한 것은 인정하는 거니까 해지를 한다. 그 차이죠. 보이나요? 우리 책에는 없으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자, 쉬었다가 이제 계약 이론 보러 갑니다.